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강은채는 또 다시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8세 한국전자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그녀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텅 비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재벌가 딸로서의 완벽한 삶.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강은채의 하루는 언제나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7시 30분에는 남편 이도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는 마치 비서와 상사의 업무보고 같았죠. 오늘 저녁 7시에 김 회장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님 생신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사랑이나 애정이 담긴 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도준 40세. 키 183cm의 준수한 외모의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현재 한국전자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며 언젠가는 회장 자리를 이을 예정이었죠. 10년 전 두 사람의 결혼은 재벌가들 사이의 완벽한 정략 결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은채는 매일 오후에는 각종 자선단체 모임에 참석하거나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나 와인 강좌를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사교 모임에 나가거나 혼자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재벌가 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이 그녀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시계 초침 소리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들리는 째깍째깍 하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공허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은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아버지의 생신 파티 준비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시아버지의 생신을 위해 대규모 파티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정치계, 재계, 문화계의 유명 인사들이 200명 넘게 참석하는 행사였기에 한 달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채야, 올해 파티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줘야겠어. 아버지가 많이 기대하고 계시거든. 도준의 말에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사들이 그녀에게는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파티 준비 과정에서 은채는 이벤트 업체 요리사, 플로리스트들과 수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메뉴 선정부터 꽃꽂이 디자인, 음향시설, 사진사 섭외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은채는 자신이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은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플로리스트와의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한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대형 트럭이 급정거를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여러 번 굴렀습니다. 은채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은채, 아니 정확히는 깨어나지 못한 은채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뇌에 심각한 손상은 없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었죠.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 도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슬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끔 아무도 없을 때는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죠. 세라야, 이제 좀 편해졌어.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지만. 도준이 병실 밖에서 나직하게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간호사들은 그저 회사 일로 통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라 35세. 신흥 부동산 재벌가의 딸로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건설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사업 수완을 겸비한 그녀는 재계에서 주목받는 여성 경영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부남인 이도준과 2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업무적인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라의 회사가 한국전자의 신사옥 건설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죠.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습니다. 세라는 도준의 차갑고 계산적인 면에 매력을 느꼈고 도준 역시 세라의 야심찬 모습에 끌렸습니다. 도준 오빠,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준은 병실 밖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해. 하지만 은채가 이 상태라면. 도준의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세라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도준은 은채와의 결혼 생활에 진작부터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사랑을 찾기는 어려웠고 10년이 지나도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애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없다는 것이 도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죠. 그런 상황에서 세라를 만난 도준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세라는 은채와 달리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도준의 사업적 야심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고 심지어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은채와의 이혼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재벌가의 이혼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전자 회장인 장인어른이 은채를 무척 아꼈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도준은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채의 교통사고는 도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은채가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있다면 자연스럽게 재혼의 길이 열릴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도준은 세라와 함께 은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간병인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한 후 두 사람은 의식을 잃은 은채 옆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세라의 질문에 도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들 말로는 6개월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희망이 거의 없다고 해. 그럼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대로 안 깨어나는 게 모두에게 나을 수도 있어. 도준의 냉정한 말에 세라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은채가 사실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였지만 은채는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 용어로 폐쇄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환자는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외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은채는 도준과 세라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싶었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내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은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허했던 삶과는 달리 이제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그 여자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은채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심장 모니터의 수치가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평상시보다 심박수가 약간 빨라졌고 혈압도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 미세해서 의료진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스트레스나 꿈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도준과 세라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병실에서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유 원장은 어떻게 할까? 세라의 질문에 도준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은채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만약의 경우? 만약 은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법적으로 재산 처리를 해야 하거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준의 말을 듣던 은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재산 정리까지 하고 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준이 은채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가 의식을 잃기 전에 작성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도준은 거기에 추가 조항을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재혼할 경우 새 부인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변호사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세라의 걱정에 도준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은채가 평소에 말했던 내용이라고 하면 돼. 증인도 내가 준비할 수 있고. 도준은 이미 몇 명의 증인을 매수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은채는 점점 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더욱 답답했죠. 간혹 너무 화가 날 때면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장박동만이 빨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채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선생님, 환자분을 찾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박재성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환자분의 상태를 한번 봐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박재성 39세. 그는 은채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고 10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재성은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대학 시절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와 펠로우십을 마친 뒤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로 부임했고 뇌 손상 환자 치료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재성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물론 고국에서 의료진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10년 전에 남겨두고 온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강은채였죠.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재성이 은채의 담당 의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은채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신문에서 한국전자 회장의 딸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해서 환자 명단을 확인해 본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강은채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재성은 은채의 병실에 들어서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채야, 나야. 재성이야. 그 순간 은채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재성아.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심장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하게 변했을 뿐이었죠. 재성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모니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재성은 은채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뇌 CT상으로는 큰 손상이 없었고 MRI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3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의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손상으로는 이렇게 오래 의식을 잃고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시 재성은 가능성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폐쇄증후군일 가능성이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환자가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은채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성은 며칠에 걸쳐 은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채의 눈동자 움직임, 심박수의 변화, 혈압의 미묘한 변동.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성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은채의 남편 이도준이었습니다. 재성은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도준이 어떻게 자신과 은채를 갈라놓았는지를요. 그리고 지금도 도준이 은채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재성은 도준이 병실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통화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사적인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준의 말투와 표정에서 다른 여자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뭔가 이상해. 재성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도준이 진정으로 부인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은채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의 본능으로 재성은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성은 은채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간병인을 잠시 내보낸 후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채야, 만약 내 말을 듣고 있다면 10년 전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어. 도준이 나를 협박했거든. 은채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10년간 품고 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때 도준이 내게 와서 말했어. 너와 헤어지지 않으면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우리 아버지의 병원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했어. 그리고 조작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 은채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10년 전 재성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이유,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과 상처의 진짜 이유를 말이죠. 모든 것이 도준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재성의 고백에 은채는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재성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면서 은채는 손가락 끝에 미세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10년간의 오해가 풀리면서 마비되었던 몸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성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움직인 것입니다. 은채야, 지금 손가락을 움직인 거야? 재성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은채는 온 힘을 다해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성이 확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은채야, 정말 너구나. 정말로 깨어 있었구나. 재성은 감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재성과 은채 사이에는 은밀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움직이면 예, 두 번 움직이면 아니오라는 신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은채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은채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도 알고 있어? 다시 한 번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재성은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배신당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은채가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은채야,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를 믿어. 그날부터 재성은 은채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준이나 다른 의료진들에게는 여전히 은채가 깊은 혼수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죠. 대신 은밀히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재성은 은채가 어릴 때부터 시계 초침 소리에 민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이용해 소리 자극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작은 시계를 가져와서 은채의 귀 근처에 두고 규칙적인 소리로 뇌를 자극했죠.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은채의 반응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더 확실해졌고 이제는 눈꺼풀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성은 이런 변화들을 모두 비밀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한편 도준과 세라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2달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업무상 만남이라고 했지만
재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죠. 도준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야? 세라는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은채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내는 게 맞나? 세라의 불만에 도준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의사들 말로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길이 열릴 거야. 도준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몇몇 의료진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은채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받으려 했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장인어른을 설득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채는 도준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성이 은채의 담당이었기 때문에 도준의 계획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다른 의료진들과 달리 은채의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환자의 뇌파와 생체 신호를 보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준은 재성이 거슬렸습니다. 특히 재성이 은채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박 선생님, 과연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2달이 넘었는데. 도준의 재촉에 재성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재성을 견제하기 위해 도준은 다른 수를 썼습니다. 병원 이사진에게 압력을 넣어서 은채의 담당의를 바꾸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성은 이미 병원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성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채와의 비밀 소통을 통해 도준과 세라의 계획을 더 자세히 파악했고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준이 은채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재성은 은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채야,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아.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만들어야 해. 은채는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재성은 은채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은채가 의식이 있다는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성은 비밀리에 정밀 뇌파 검사를 실시했고 은채가 명령에 반응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준과 세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성은 은채의 병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그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언장 조작과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화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채 자신이 직접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재성의 도움을 받아 은채는 조금씩 손목에 힘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을 잡고 짧은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떨리는 글씨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쓴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죠.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은채의 상태는 놀랍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고개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준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오직 재성과 있을 때만 진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도준은 점점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재촉도 심해졌고 무엇보다 장인어른이 자꾸 은채의 상태를 묻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의사들 말로는 은채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자 회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외국 병원은 어떤가? 미국이나 독일의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면 안 될까? 도준은 당황했습니다. 만약 은채를 외국 병원으로 보내면 자신의 계획이 모두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지금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반대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재성은 은채의 해외 이송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도준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재성은 은채가 곧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순간까지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히 3개월 후 은채는
재성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재성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전자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딸의 상태에 대해 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한국전자 회장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재성은 회장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은채가 실제로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 도준과 세라의 불륜관계, 그리고 그들이 은채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이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회장도 재성이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전자 회장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사위가 이렇게 배신했다니요. 그럼 은채는 지금 정말로 깨어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성은 회장을 은채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야, 아버님이 오셨어. 이제 눈을 떠도 돼. 그 순간 은채가 천천히 눈을 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3개월 만에 나온 은채의 첫 마디였습니다. 한국전자 회장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은채야, 은채야.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은채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회장은 딸이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는 도준과 세라를 처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전자 회장은 즉시 변호사팀을 소집했고 재성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 조작된 유언장, 그리고 은채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준이 평소처럼 병원을 찾았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침대에 앉아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어떻게? 도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 새끼 왔군. 한국전자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딸이 깨어났고 그동안 병실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변명할 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도준 씨 사기와 문서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도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세라 역시 같은 날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세라 씨 불륜과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가 딸 3개월간의 가짜 혼수 상태로 남편의 배신 폭로, 사랑의 기적, 의식 잃은 아내를 깨운 것은 첫사랑의 진심, 남편의 치밀한 범죄, 결국 들통나다 등의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도준과 세라는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도준은 배우자에 대한 살인 미수 의도까지 인정받아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죠. 두 사람의 사회적 생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은채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도준이 조작하려 했던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냈죠.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성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거야. 은채는 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성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은채. 깨어난 건 내 자신의 의지 때문이야.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은채는 먼저 자신만의 삶을 재건하고 싶었고 재성 역시 그런 그녀를 기꺼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으니까. 재성의 말에 은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10년 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채는 한국전자에서 물러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은채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연설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남들이 정해준 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재성은 그런 은채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했고 은채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1년 후 2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결혼식과는 달리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영원히 함께하자. 재성의 약속에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로부터 2년 후 은채는 다시 그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성이 뒤에서 그녀를 안고 있었고 그녀의 배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공허했을까? 은채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이렇게 충만한데. 재성은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내 삶이 아니었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거야.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공허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 같아 괴로웠는데 이제는 행복한 시간들이 쌓여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재성아. 나를 다시 깨워줘서. 아니야 은채. 깨운 건 내가 스스로야.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의 시간과 숱한 시련을 견디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강은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때는 공허했던 재벌가 딸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이야기,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